두 번째 내용입니다. 변하지만 영원한,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인. 제목을 이렇게 붙였네요.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을 텐데 차차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학이란 무엇일까? 과학이란 하나의 정답과 명쾌한 설명을 찾는 것이 과학이겠지요. 과학이라는 말과 함께 떠오르는 인상들이다.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요 이론이 천동설이죠. 요거는 잘못된 이론을 천동설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과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오늘날에도 존재조차 불확실한 외계인을 찾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 과학의 본질성, 본질적인 성질, 본성은 무엇일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은 변하지만 그 자연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규칙이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즉, 과학자들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기본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면 이 규칙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왔네요.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갈릴레이가 1610년에 망원경을 처음 발명했다고 그랬죠. 이 그림은 아무래도 갈릴레이가 별을 관측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네요. 자, 저 별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 거야? 실제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도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으로 운동할 때 그 운동 법칙, 케플러가 알아낸 세 가지 운동 법칙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반드시 관찰을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장면을 교과서에서는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바로 세포지요. 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활동,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학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과학자는 자연을 설명할 논리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습은 퀴리 부인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과학이론은 변한다. 과학에서는 관찰과 실험, 추리 등을 통해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학이지요. 이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존의 과학 지식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턴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원자도 쪼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도 새롭게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존의 과학 지식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 과학의 본성 중 마지막, 과학은 논리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과학은 치밀한 계획을 따라 증거를 모으고 증거를 근거로 개념의 체계를 세우지만 연구 도중에 예측 못했던 사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배지에 곰팡이 포자가 들어있군.
배지에 곰팡이 포자가 날아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푸른 곰팡이 주변에만 세균이 자라지 않았을까? 계획이 없지만 연구해 봐야겠어. 이런 연구 도중에 예측 못했던 사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때 과학자들은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하기도 합니다. 과학 지식은 오랜 세월에,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종 창의적인 통찰력이나 우연한 발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물질과 원소의 성질에 관한 과학 지식이 그 예이다. 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나왔는데, 라부아지에는 어떤 실험으로도 더는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돌터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라고 그랬는데, 라부아지에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은 뭐냐면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그런 실험 장치 같은데, 과학자 라부아지에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소들의 성질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원소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베라이로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디베라이너는 나트륨의 원자량, 또 나트륨의 원자량은 리튬과 칼륨의 평균값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원소는 성질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렌즈라는 과학자,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하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돼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차례차례 배열할 때 8번째마다 원소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음악에서의 파름계 도레미파솔라시도, 파름계에서 8번째마다 같은 음이 반복되는 것과 같지요. 피아노 건반에서 여기가 도움인데 8번째 높은 음 다시 도움이 나타납니다. 8번째 다시 도움이 나타나지요. 8번째 다시 도움. 여기네, 여기 다시 도움이 나타나지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마다 같은 도움이 반복되듯이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배열하다 보면은 8번째마다 원소도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뉴렌즈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러이너하고 뉴렌즈의 이 주장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디베라이너가 주장한 비슷한 성질을 가는 세 원소의 원자량 사이의 규칙성, 또 뉴렌즈가 주장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나열할 때 8번째마다 원소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규칙성, 이거는 멘델레프가 주교를 만들 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과학은 선배나 동료, 과학자와의 협동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멘델레프가 나왔네요. 원자량과 원소의 성질 사이에 주기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해 봐야지.
이게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인데 리튬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는 나트륨이 오는데 이 리튬하고 나트륨은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이 아주 비슷한 원소입니다. 이런 규칙성을 멘델레프가 찾아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원소 사이의 규칙성을 찾으려는 탐구 정신과 새로운 원소의 발견으로 주기율표는 계속 보완되었다. 이처럼 과학 지식은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이게 과학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자연학과 운동과 스펑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탐구 활동을 집에서 실험장치를 만들어가며 하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이번 시간에도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새 원소를 발견할 때마다 원자의 질량과 밀도, 반응성 등의 성질을 조사했다. 멘델레프는 이 원소들을 원자의 상대적 질량에 따라 배열할 때 독특한 규칙성이 나타남을 발견했다. 멘델레프가 했던 방식대로 주기율표를 만들어 보면서 원소들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주기율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차례차례 배열할 때 표에서와 같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규칙성을 나타내는 표기 때문에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 원소 분류 규칙에 따라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 다음은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 중 배열 순서가 현대의 주기율표와 일치하는 일부 원소와 원자량이라는 것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인데 탄소의 질량은 아주 작겠지만 그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정하고 다른 원자의 질량을 이와 비교해서 나타낸 질량이 원자량입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원자량의 단위는 없습니다. 부록 128에서부터 133쪽의 원소 카드와 주기율표를 잘라 다음 규칙에 따라 원소를 배열한 후에 주기율표에 붙여보자. 여러분들 교과서 128쪽부터 133쪽을 보시면은 원소 카드가 있고 또 주기율표가 그 원소 카드를 붙일 수 있는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율표를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멘델레프가 그랬듯이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 카드를 배열해야 됩니다. 여기 노란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원소 카드를 잘라서 붙이면 됩니다. 원자량 순서니까 원자량이 가장 작은 것을 여기, 두 번째 작은 것을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원소 카드를 오려서 이 자리에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도 미리 해봤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할 주기율표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원소 카드인데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영문, 이것이 영자, 이것이 원소 기호를 뜻합니다. H라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이 원소 기호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 다음에 여기 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자량을 뜻합니다. 원자량.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밀도를 나타냅니다. 밀도.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ml당 몇 g인가를 나타내는 게 밀도지요. 부피분의 질량 1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ml당 몇 g인가, 이거를 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자량입니다. 원자량의 순서대로 배열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의 원자량 1, 리튬의 원자량 7, 베릴륨의 원자량 9, 붕수의 원자량 10.8, 탄소의 원자량 12, 질소의 원자량 14. 맞네요. 원자량 순서대로 차례차례 원자량이 커지는 순으로 배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의 명칭을 족이라고 했는데, 같은 족에 놓이는 원소들끼리는 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족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면은, 여기 원자의 구조가 있는데 리튬입니다. 리튬.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하고 더하게 표시되는 것이 양성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성자인데, 양성자의 수, 전자의 수와 같지요. 양성자의 수하고 전자의 수가 같은데, 이 양성자의 수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자 번호가 사용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질량,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요거는 원자량을 따질 때 무시합니다. 원자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족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면은, 그 전자가 원자 핵줄이 이렇게 돌 때 요 도는 경로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이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전자 껍질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 껍질,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느냐를 따져가지고 족을 정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돌기 때문에 리튬의 족은 1족이 됩니다. 리튬의 족이 1족인 이유, 여러분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를 가지고 정한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안쪽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 다 같이 3으로 같은데, 이거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여기는 원자 번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량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합니다. 이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를 가지고 정합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1개, 또 바깥쪽에 1개, 이렇게 해서 2개이기 때문에 2주기 원소에 해당됩니다. 2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 리튬.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를 가지고 정한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SB라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이 SB는 안티몬인데 여기에 놓여서는 안 되고 이 자리에 SN 주석 원소가 놓여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의 주기율표에 해당되는데,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보다 훨씬 더 많은 원소가 발견되어서 계속 발전한 주기율표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1족에 속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아까 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요. 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정한다고 그랬는데 1족 원소에 속하는 원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네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그 다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서 2족에 속하는 원소 중 위쪽 세 원소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가? 원소 카드의 내용을 참고하여 말해보자. 2족에 속하는 원소 중 위쪽 세 원소, 2족에 속하는 원소 중 위쪽 세 원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네요. 이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 세 가지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 자, 첫 번째, 수산화이온 2개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베릴륨도 Be 가로 열고 OH2, 마그네슘도 Mg 가로 열고 OH2, 칼슘도 Ca 가로 열고 OH2. 그래서 다 같이 공통점은 수산화이온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화합물을 만들 때 수산화이온과 결합해서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원소 하나당 수산화 원자 하나당 수산화이온 2개와 결합하는 그런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다시 여기 써놨는데 반드시 하나당 원자 하나당 수산화이온 2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2개를 잃고 전해량 2+의 양이온을 만든다. 2족에 속하는 원소는 금속 원소인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전자 2개를 잃으면은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죠. 그래서 이제 화합물을 만들 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요놈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고 요놈은 2 플러스이기 때문에 2 플러스 하나당 베릴륨 하나당 수산화이온 2개가 필요합니다.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1이고 수산화이온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 가로 열고 OH2 요 조그만 숫자 2는 앞에 있는 OH 수산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릴륨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칼슘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다 같이 전자 2개를 잃고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화합물의 이름은 수산화 베릴륨,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칼슘 이렇게 읽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가로줄 주기라고 그랬죠. 주기에서 밀도가 1보다 이런 물의 밀도인데 1보다 커지는 저원소이다. 자, 수소의 밀도는 0.08988이기 때문에 1보다 작지요. 리튬도 밀도가 0.534이기 때문에 1보다 작지요. 그러나 요 베릴륨은 1.848이기 때문에 최초로 밀도가 1보다 커지는 처음원소가 나타나는 것이 2주기 원소에서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그래서 같은 가로줄 2주기에서 밀도가 1보다 커지는 처음 원소에 해당되는 것이 베릴륨입니다. 자, 다음 멘델레프의 예상 따라해보기. 멘델레프는 원소를 배열할 때 규칙에 맞는 원소가 없는 칸은 비워놓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비워놨네요. 그런 이 칸에 적당 해당하는 원소는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같은 적 원소의 특징을 이용하여 원소의 특징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맨델레프가 했던 방식으로 미지 원소의 특징을 우리가 예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표는 맨델레프가 빈칸으로 놓은 가원소, 여기 가원소지요. 가원소의 특징을 이렇게 가원소 원소교를 우리가 M이라고 정합니다. M이라고 가원소의 특징을 같은 쪽에 속하는 다른 원소의 특징을 이용해서 예상한 것이다. M이라는 원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몰랐는데 예상할 수 있지요. 자, M이라는 원소를 어떻게 예상했느냐 하면 원자량 68로 예상했습니다. 이 68은 어떻게 예상한 거냐면은 가원소 위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2.6989지요.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27이네요. 27. 요거는 밀도고 27이고 그 다음에 가원소의 밑에는 인듐입니다. IN 인듐인데 인듐의 원자량은 113입니다. 그래서 가원소의 원자량은 위에 있는 알루미늄의 원자량 27과 밑에 있는 인듐의 원자량 113을 둘로 더해가지고 27과 113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27과 113을 더해가지고 둘로 나눈 이유 알겠죠? 그랬더니 70이 됩니다. 그래서 맨델레프는 68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도를 5.9g/. 세제곱센티미터로 예상했는데 이 이유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상한 방법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알루미늄의 20도에서의 밀도 2.6989 여기 그 인듐의 밀도는 안 나왔는데 인듐의 밀도는 7.31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밀도와 인듐의 밀도 두 원소의 밀도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델레프는 5.9로 조금 다르지만 5.9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원소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M이라고 정했는데 가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우리가 예상할 때 M2O3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M2O3 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잘못됐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Al2O3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 화합물 산알루미늄을 만들 때 알루미늄 2개하고 산소 3개가 결합되지요. 2대 3입니다. 그리고 붕소 2개하고 산소 3개 역시 2대 3으로 결합되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3족 원소는 산소하고의 화합물을 만들 때 2대 3의 비율로 결합돼서 만든다는 공통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M이라고 원소 기호를 정했는데 M의
산소화합물도 이 자리에 M만 대입을 해서 M2O3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M2O3로 나타낸 이유 여러분들 알겠죠? 자, 멘델레프가 가원소, M원소지요. 우리가 M이라고 정했죠. M원소의 특징을 이렇게 해석한 과정을 추리하여 설명해보자. 지금 설명했습니다. 3족의 가원소 위에 알루미늄이 있고 아래에는 인듐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두 원소의 평균적 성질, 두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지요. 평균하기 위해서. 밀도도 역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원소의 원자량과 밀도는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원소와 밑에 있는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서 원자량을 구했고, 가원소 위에 있는 알루미늄의 밀도와 가원소 밑에 있는 인듐의 밀도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서 구했지요. 그 다음에 3족의 원소들이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끼리는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M원소의 산소화합물의 화학식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2대 3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화학식을 M2O3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멘델레프가 예상한 가원소, 우리가 M이라고 정했었지요. 가원소는 현대 주기율표의 갈륨에 해당합니다. 갈륨의 특징을 조사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인데 이 자리에 바로 가원소가 들어갑니다. 이 자리군요. 이 자리에 가원소가 들어갑니다. 갈륨. 왜냐하면 위에는 알루미늄이 있고 밑에는 인듐이 있기 때문에 가원소,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가원소는 바로 갈륨이었습니다. 갈륨 밑에 숫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숫자는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아까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라고 그랬죠. 갈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또는 전자 수가 31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숫자는 원자량을 뜻합니다. 원자량. 위에는 원자 번호, 밑에는 원자량. 현대 주기율표는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 그 수가 원자 번호인데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갈륨의 원자량은 69.7이지요. 갈륨의 원자량은 69.7이. 그래서 69.72. 그 다음에 밀도. 이 현대 주기율표에 밀도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갈륨의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륨의 밀도는 5.91g/cm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산소가 결합한 가원소가 갈륨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M 대신에 Ga2 갈륨, Ga2O3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2에서 조사한 갈륨의 특징과 멘델레프의 예상을 비교하여 멘델레프의 예상이 적절했는지 모두번들과 토의해보자. 여러분들 학교 나오지 못하니까 모둠이 없죠. 현재 스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멘델레프가 예상한 원자량과 밀도가 유사하고 화학식이 거의 동일하지요. 그래서 멘델레프 예상은 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8, 69.7, 5.9, 5.91, M2O3로 표현했는데 그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M이라고 표현했을 뿐 2대 3의 비율은 같지요. 그래서 일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원소입니다. 나원소. 나원소는 요거네, 요거. 밑에 주석 있네요, 주석. 그리고 나원소 밑에 주석이 있고 위에 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 G, 게르마늄이라고 읽습니다. 게르마늄. 나원소는 게르마늄 또는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게르마늄, 영어로는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자, 나원소의 원자량 73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르마늄 위에 규소가 있는데, 규석의 원자량은 28이고 그 밑에 주석이 있다고 아까 봤죠. 주석의 원자량은 118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위에 규소의 원자량 28.09, 밑에 주석의 원자량 118.71,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고치라고 한 이유, 나원소 밑에는 SB 안티몬이 있는 게 아니라 주석이 있습니다. 나원소가 게르마늄이기 때문에 밑에는 주석이 있습니다. SN. 그래서 같은 쪽에 속하는 위에 있는 원소와 밑에 있는 원소, 두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왼쪽에 있는 원소와 오른쪽에 있는 원소, 그 두 개의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도 됩니다. 왼쪽에는 갈륨이 있었는데 갈륨의 원자량은 69.72, 오른쪽에는 비소가 있었는데 원자량이 74.9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도 역시 73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게르마늄의 왼쪽에 갈륨의 원자량 69.72, 오른쪽에 AS, 비소의 원자량이 74.9이기 때문에 이 74.92와 69.72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소와 오른쪽에 있는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서 2로 나누는 방법, 또 다르게 위에 있는 원소의 원자량과 밑에 있는 원소의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와 현대의 주기율표 비교하기. 다음 그림은 현대의 주기율표이다. 이것이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맨델레프가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주기율표에 표시했지만 현대에는 새롭게 발견된 원소를 포함하여 총 118종의 원소를 주기율표에 나타낸다. 맨델레프는 중요한 거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분류하고 1족부터 7족까지 분류를 했지요. 현대는 1족, 2족, 그 다음에 13족, 17족 이렇게 분류합니다. 까지 제시했지만 현대에는 중요한 것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맨델레프의 그 주기율표와 다른 점, 맨델레프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원소를 분류했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 번호 순서를 가지고 원소를 분류했습니다. 맨델레프의 주기율표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원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원자 번호하고 원자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맨델레프에 여기 써있는 수치, 이거는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이라고 그랬죠. 1, 7, 9, 이건 원자량인데 이 원자량은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과 플러스로 표시된 양성자의 질량과 녹색으로 표시된
중성자의 질량을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자량이고, 그 다음에 현대의 주기율표에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고 그랬는데, 원자 번호는 중심 X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 또는 바깥쪽에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를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이건 현대의 주기율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나타낸 주기율표입니다. 여기 있는 수치 1번, 1, 3, 4, 5, 6, 7, 9 이것이 모두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가 3이란 뜻이죠. 여기에는 원자량은 나타나 있지 않네요. 원자량 대신에 원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멘델레프 주기율표와 현대의 주기율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이것이 현대의 주기율표. 공통점, 다 같이 원소의 성질을 기준해서 원소를 분류하였다. 즉 멘델레프는 원자량의 순으로 배열했고,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기준해서 분류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같은 세로줄 족이라고 하죠. 1족, 2족. 같은 세로줄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배치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원소의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렇죠. 8번째마다 성질이 같은 원소가 오는 규칙성을 보이는 것이 주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기적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로 되어 있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순서로 되어 있고,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 또는 전자의 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칼륨하고 아르곤의 차이가 있는데, 아르곤 원소기호 AR입니다. 칼륨은 K고, 아르곤의 원자 번호는 18번,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가 18 또는 전자의 수가 18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원자량, 중심액에 있는 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을 합한 것이 39.9란 뜻입니다. 칼륨은 원자 번호가 19,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나 전자의 수가 19란 뜻이죠. 원자량, 원자 핵 속에 있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을 합한 값이 39.1이란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은 원자 번호는 아르곤이 18, 칼륨이 19이기 때문에 아르곤이 먼저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된다면 아르곤이 먼저 배열되고 칼륨이 나중에 배열되는 게 맞지요. 현대의 주기율표입니다. 그렇지만 멘델레프의 주기율표에서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칼륨이 먼저 오고 아르곤이 나중에 와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는데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아르곤이 칼륨보다 더 무거움으로 더 뒤에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순인데, 그 이유는 아르곤의 원자량이 칼륨보다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코발트, 니켈, 텔루륨, 아이오딘, 토륨, 프로토악티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배열의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